성주희 씨 일가의 이 초상이, 영정이 아주 드물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 후기에 새로 그린 것도 있고 그 앞에 있던 것을 다시 그린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저 사전에 있는 사진을 그냥 그 무단 카피를 해와서 이 사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선 그 후대에 새로 그림 같습니다만, 자, 이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일생에서 가장 유명한 일은 대국공신 책봉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대국공신 책봉을 할 때 공신의 책봉이 되었는데, 본관은 성주, 또 고려시대 이름으로는 경산이라고 하고 지금 경상북도 성주군이 되겠습니다. 그 증조할아버지는 이조년이라고 하는 분이고 할아버지는 이포라고 하는 분이고 그 아버지는 이일mit이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 공신이 공신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처부, 그러니까 장인 때문이죠. 이분의 장인이 바로 그 태조 이성계가 되어서 아마 장인과 행동을 같이 하다가 공신이 되는 걸로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집안 내력에 관계없이 장인 덕에 공신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내력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성주희 씨 이제가 이성계의 덕을 봤다기보다는 태조 이성계가 성주희 씨의 덕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성주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실의 전사,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의 역사죠. 조선 왕실의 왕이 되기 전의 역사. 당연히 그전에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제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성경도 인용을 해야죠. 정말 이 집안은, 이성계 집안은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이 창대한 집안입니다. 왕도 되고 끝에는 황제까지 되잖아요. 자, 그런 집안의 미약한 시작, 이 미약한 시작 단계에서 이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요걸 사진을 찍으실 게 아니고요. 강의 끝나고 나면 요걸 남겨놓고 갈 테니까 그걸 그냥 다운받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저는 카메라가 막 터지길래 저를 찍으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냥 요걸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좀 이 왕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러워서 제가 자료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료에 근거해서 조선 왕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데,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라고 하는 분이 왕실의 3위가 되는 그 시점에서 성주희 씨와 조선 왕실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요걸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조선 왕실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선 초의 자료들이에요. 아주 조선 초기 자료들인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자료는 좋습니다. 요 이자춘 신도비라고 한, 이자춘이면 이성계의 그 부친이죠. 이 신도비인데 요걸 2세기 짓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고려 우왕 때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의 기록이에요. 조선 왕실에 대한 기록 가운데 왕이 되기 전에 기록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로 태조가 즉위한 다음에
환왕정릉 신도비라고 하는 것을 정총이라는 분이 짓는데 환왕이 바로 이자춘이에요. 이자춘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도 왕으로 추존을 하는데 그때 환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춘 신도비나 환왕정릉 신도비나 같은 사람의 신도비인데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달라지는 건 왜 달라질까요?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조상을 그대로 기록하기가 좀 무엇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틀림없이 가필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건원릉 신도비입니다. 이성계 그 자신의 신도비죠. 태조의 신도비. 그리고 태조실록 맨 앞에 총서라는 게 있어서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 육룡이 나르샤로 시작하는 용비어천가도 해동의 육룡.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앞에 4대족까지 합친 6분의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자,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이 5개의 기록을 가지고 조선왕실의 왕실이 되기 전의 역사를 정리를 지금부터 해보는데요. 이 자연 이한 3분을 더 추가를 해놓습니다. 이때까지 몰랐던 조상 3분이 더 더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관직이 사공이고 신라 태종 무열왕의 10세손인 김은희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성계 고려말까지는 몰랐던 사실이 조선 건국된 다음에 새롭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자연은 시중이라는 관직으로 이천상은 복야라는 관직으로 각각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이 기록인데요. 여기 보시면 근한 삼가살피건데 선원의 소자 비롯되는 바는 전주의 망족이다. 사공휘 한이 신라의 벼슬하여 취 태종왕 10세손 군윤 김은희의 딸과 결혼해서 시중 자연을 낳았고 시중은 누구를 복야 천상을 낳았고 복야는 아간 광희를 낳았다 해가지고 광희 앞에 3분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이 두 기록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고려말까지 몰랐던 3분이 왜 갑자기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등장을 하죠? 증거가 많이 되죠. 증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증거를 요 3년 동안, 4년 동안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신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왕이 된 다음에 왕에 걸맞는 조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70% 정도의 확률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계도를 이제 그려보면 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천상 3분이 추가가 되었고 원래 이자춘 신도비에 있었던 이 광희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져서 이게 고려 신라말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사서에 나오는, 이건 족보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역사책에 처음 나오는 분은 이인이라고 하는 요분이에요. 이린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무신정권을 만든 사람. 그래서 정중도, 이방, 이고 이런 사람들 나올 때 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마 전주잖아요. 전주에 머물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무신이 되었다가 무신난에도 참여하고 이런 갑자기 그 출세를 하는 이런 집안이 된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린의 아들 손자가 되는 이 안사라고 하는 분 때 가면은 더 이상 서울 개성에 살지를 않고 전주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로 이제 낙향을 하게 된 거죠. 자, 앞에 말씀드린
이 한일까, 이 광일까 하는 이 질문에는 당연히 저는 이 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자준 신도비가 갖고 있는 사료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보통 사람일 때 쓴 기록, 이건 과장이 될 염려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일 것이다. 그리고 환왕 정능비는 왕실의 조상을 미화할 목적에서 쓴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환왕 정능비의 기록을 보면은 도무지 역사적인 사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주에 살고 있는 이한이라는 사람이 무열왕의 10세손 누구의 딸과 결혼했다는 그것이 신라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된 무열왕의 딸은 골품이 진골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살고 있는 이하는 어떻게 해도 정말 죽었다 깨나도 진골하고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르죠. 이 김은희의 딸이 가출해서 결혼했으면, 그러니까 서두표 같은, 이것도 신라 때는 없었던 관직입니다. 이거는 고려 시대에 처음 만들어지는 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록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야기를 꾸며보면 원래 이 광이라고 하는 분을 시조로 하는 묵은집에 기록이 있었어요.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왕실의 조상 얘기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3대를 더 해놓고 시조에다가는 신라 왕실과 결혼을 한,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옛날 신라 왕실의 피가 흘러,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꾸며놨는데 그 다음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색의 그 글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누구나 의심을 할 거고 다 이게 거짓이야 라고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시절에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걸 전부 수거, 폐기. 그러겠죠. 실제로 그 일을 해요. 나중에 이정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동갑잡기라는 책을 보면은 이색문집 제15권을 날을 정하여 추납하도록 하였다. 제15권이니까 15번째 권. 목은문고가 1권부터 55권까지가 있어. 목은집이. 그 가운데 15번째 권을 전부 모아서 폐기하려고 한 거죠. 왜 15번째 권이었을까요? 이자준 신도비가 바로 15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태종 때 이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와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실이 목은집 15권을 몰수해서 본래 70권이던 것이 55권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한산이씨 문중에서는 이걸 믿어요. 왜? 목은 이색이 워낙 조선 건국을 할 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색을 죽였고, 이색이 쓴 기록 가운데 무려 15권이나 조선왕실에 저촉된 것을 없애다 보니까 70권이 든 것이 55권만 남게 됐다고 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색은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15권의 수수께끼는 이 제자를 빼면서 생기는 겁니다. 제 얘기가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이색의 삶과 생각이라는 아주 참 훌륭한 책을 써서 발표놨는데, 왜 난데없이 책 광고냐고요? 네, 제 강의에는 간접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렇게 믿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이 안사라고 하는 분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용비어 천가가 바로 이 안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사는 원래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본관이 전주잖아요. 본관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요즘은 너무 빅바른 질문이지만 고려시대까지는요, 본관 그러면 그 사람이 나고 자라서 보통 사람은 거기서 죽는 그런 곳이 본관입니다. 거의 이사를 안 다녀요. 이사를 다닐 일도 없고 이사를 국가에서 규제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요즘 많은 한 가지가 없다고 하죠. 뭐가 없냐면 이삿짐 센터가 없어요. 이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관이 전주다 그러면 전주에 계속 살다가 관직을 얻으면 서울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본관지를 떠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집안은 무신집권기 한번 올라갔다가 무슨 일인가로 다시 내려온 건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올라간 집안이 다시 내려오는 거는 고려시대는 거의 없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본관지로 돌려보내지는 그것이 고려시대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귀향이라고 합니다. 돌아갈 귀, 고향, 향. 그래서 귀향 형벌이기 때문에 귀향형이라고 해요. 아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형벌이라니? 이게 좀 의아하지만 고향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면 그 반대로 되돌리는 게 형벌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무튼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안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10분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졸음이 올 때가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안사는 굉장히, 이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를 재밌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역도 안 하고 원문을 그냥 갖고 왔습니다. 틀림없이 이 시간쯤 되면 졸음이 올 거야. 자, 이한사가 처음에 전주에 있었고 나이는 20여 세였는데 산성별감으로 입관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관기사, 관기의 일로 했는데 산성별감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산성별감은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몽골과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몽골과 전쟁 중이에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과 싸우라고 서울에서 파견한 지휘관이 산성별감인데 이 사람이 왔다요. 관기의 일로 인하여 주관이면 지방관과 틈이 있었다. 관기 때문에 여자 문제로 지방관하고 싸운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공직기관이.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관이 안령사와 의논해서 위에 보고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반란 수준의 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앞에 몽골군이 쳐들어오는데 전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거, 강릉도 삼척편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사를 갔다고 되어 있지만, 자, 이한사가 거기서 지방관과 싸우고 관계의로 지방관과 싸우고 삼척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다음은 제가 구술해드리겠습니다. 삼척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산성별감으로 왔던 그 사람이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삼척으로 오게 된 거예요. 과거를 숨기고 거기 살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식구들을 꾸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동북면 의주, 덕원까지 도망을 한 겁니다. 한경도 덕원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몽골 땅이 돼요. 이한사는 이 몽골군과 싸우지 않고 몽골에 항복을 해서 오히려 몽골로부터 남경등초, 오천호소, 수천호경 바로가치라고 하는 몽골의 관직을 받고 함경도 지역의 유력자로 다시 탄생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들 이행미, 그 아들 이춘, 그 아들 이자춘이 대대로 쌍성 총관부의 관리가 되어서 4대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성계가 태어나는 거죠. 자, 고려에서 볼 때는요, 반역자죠.
반역자예요. 공민왕이 나중에 몽골 세력을 몰아내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는데 그냥 쌍성총관부가 고려에 탈환이 됐으면 이 집안은 아마 처벌을 받았을 텐데 그 사이에 한 번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민왕이 1356년에 반원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한 해 전에 이자춘이 고려에 와서 공민왕을 만나고 가요. 이때는 뭐냐면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인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와서 공민왕을 만나고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행동한 걸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짐작이 가요. 문을 열어라. 고려군이 거길 공격하면 문을 열어라는 이런 약속을 여기서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고려를 배신했고 한 번은 원나라를 배신하니까 다시 고려 편이 되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조선 왕실의 조상이 설마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정도 생각을 했을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집안을 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곱게 봤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조선 왕실의 미미한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성계의 그 개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고려로 돌아온 것이 22살 때예요. 이때부터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이때 홍건적 격퇴하는 거, 원나라 군대가 고려를 공격해온 거, 여진족이 또 공격해오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전쟁이 굉장히 잦을 때인데 이성계가 정말 백전백승을 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이성계의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함경도 지방에서부터 이성계를 따라다녔던 고려 사람들 또 여진족의 개인적인 충성이 있어요. 이런 게 더해지면서 이성계 군대가 막강해지고 이걸 가지고 이런 승리를 거두면서 승승장구합니다. 1372년에 지문화부사라고 하는 관직이 오는데 이게 고려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요거부터를 재상이라고 해요. 조선하고는 다르게 고려는 요거부터 재상이라고 하는데 같은 날 이성계가 지문화부사가 되는 그날 당대 최고의 문신이었던 이색이 정당문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재상이 돼요. 공민왕이 이색과 이성계를 각각 재상으로 임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문무를 모두 제1류로 썼다. 문에서 인류는 이색이고 무에서 인류는 이성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때쯤 되면은 이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관리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1380년에 남원 지리산 운동전투에서 왜구를 격퇴하는데 이걸 하면서부터 저 이중의 배신자 이런 시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고려의 관리들이 이성계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3년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요. 함경도까지 함흥까지 찾아가서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아무튼 편할 대로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1388년에 이임, 임견미, 염은방 세 사람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는데 이임염 요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왜 이인임한테 빨간색을 쳤냐면 성주희 씨예요. 그리고 1388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문을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되고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때문에 싸우다가 삼척으로 도망간 전주의 향리. 이 평판을 보려면 혼인관계를 보면 되지 않나요? 요즘은 참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본인들이 좋으면 결혼하니까. 하지만 옛날에 집안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보면 이성계가 2번 결혼해요. 한 번은 한명도에서 하고 한 번은 개경이어서 하는데, 그래서 그냥 버젓하게 이 한 씨한테는 향처, 강 씨한테는 경처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엄연한 불법이에요.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제라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성계는 뭐 향경 해가지고 이 한 씨의 아버지 한경은 안변 세가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안변 지방의 그냥 토부예요. 그래서 이성계 집안, 이 전주희 씨보다는 성주희 씨 집안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시죠? 꼭 그렇지 않은가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부친 아버지는 이인립, 그 할아버지 이포, 증조 할아버지가 이조년, 그 다음에 이장경, 이득기, 이돈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돈문, 이득기, 이장경 요 세 분은 경산부의 리라고 되어 있어요. 향리입니다. 향리고, 이조년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는 아마 이 형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확인되기로는 처음으로 과거의 독재예요. 그래서 서울로 처음 올라갑니다. 그 아들 이포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들을 많이 낳은 걸로 유명해요. 7형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요 이인임, 이인미, 이인립, 이인달, 이인민, 그 다음에 이인모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족보에는 6만 나오는데 이포에 대한 이조년에 대한 기록에서 순7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물론 순서는 불명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를 더 살려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민이 이렇게 100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선에 있고, 하륜 혹시 아시죠? 하륜이 이인미의 사위입니다. 고려 말에는 이조년, 이인복, 이님, 이수님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하죠. 이름 짓기가 재밌죠? 100년, 1000년, 만년, 어년. 또 하나를 더 낳았으면 경년이 되고. 자, 이 고려시대 장명의 아주 그 재밌는 사례예요. 이름을 개명을 또 자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가 몇 낳는지 확정된 다음에 개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있으면은 인의예지 이 넷을 넣고 돌림자 하나 써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10년은 없네요. 1, 10, 100, 1000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질 인자를 써가지고 어질 인자를 써서 돌림자를 해놨죠. 요거는 그 다음으로 가서 상당히 유학, 성리학과 관계가 있는 집안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잖아요. 이장경의 조상, 그 다음에 이조년의 조상, 그 다음에 이포의 조상인데요. 이건 아주 복식사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모자, 관이 유관이 아니고 몽골풍의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귀중한, 특히 요 그림은 정말 귀중하죠. 자, 저 그림 가운데에서 제가 볼 때 이 집안의 스타는요, 이조년이에요. 이분입니다.
지금도 농산리가 있나요? 아무튼 여기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경산입니다. 성주. 증조할아버지가 경산의 향리, 할아버지도 향리, 아버지도 향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집안이 대대로 성주에서 살고 거길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여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등, 모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건 증직이니까 관직이 없었던 거예요. 이조년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에 쓰여진 이조년 묘지명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믿을만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조년이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급제를 합니다. 급제를 하면 당연히 배경으로 올라가야 될 테니까 성주를 처음 벗어나는 것은 이조년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조년의 요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제가 세 사람의 예를 더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도전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정도전을 보면 본관이 공하고 고조가 호장이에요. 향리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와 할아버지도 동정직, 검교직을 갖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향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간 사람은 아버지 정운경입니다. 아버지가 과거의 급제에서 정말 이 혼자 이 출세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수성가를 해서 형부상사까지 오르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과거의 급제예요. 아버지도 급제, 그 아들도 급제. 정도전 굉장히 잘생겼죠? 네. 근데 이 실망하실 텐데요. 자, 아무튼 다음에 정몽주 보면은 본관은 연일 포항이고요. 증조 할아버지가 검교 동정인 걸로 봐서 향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데 아마 더 이상은 안 한 것 같고 그냥 내려온 것 같고,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은 정몽주예요. 그것도 장원으로 급제합니다. 정도전과 정몽주가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 비교는 좀 부당해요. 이 그림은 원래 있던 초상화를 다시 그린 거고요. 정도전 초상은 100% 새로 그린 겁니다. 상상화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조상을 어떻게 하면 잘생기게 그릴까? 옛날 그 노인들은,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정도전의 그 초상이 그 상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분, 이색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벌써 이 광고의 효과가 이색의 3번 생각이라는 책을. 네. 이색은 본관이 한산입니다. 할아버지 호장, 증조 할아버지 호장 향리예요. 할아버지 향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급제합니다. 그리고 이색 자신도 급제해요. 자, 그러면 요 네 사람을 가지고, 이건 이제 이색의 초상화입니다. 원래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피부 관리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게요. 자, 이조년, 이색, 정몽주, 정도전 네 사람을 놓고 공통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걸 찾을 거예요. 하나는 지방 사람이에요. 성주, 한산, 저기 어디죠? 영일, 동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상들이 전부 향리예요.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 또 하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주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경상도 사람입니다. 성주고요.
이색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죠. 이색은 왜 경상도라고 하냐면 본관도 한산인데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한산을 떠나서 영해로 와요. 영해의 외가, 그러니까 이색이 진외가로 오게 되고 이색이 영해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자라지는 않아요. 한 살. 그러니까 태어난 바로 그 다음에 그 2살이 되겠군요. 한산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아버지가 영해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색이 여기서 나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요게 이분이 숨어 있어서 답을 내시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커피 한 잔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흥사대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려 후기에 신흥사대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방 출신이고 조상들이 향이었고 과거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관리가 됐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들 지방에서 향리 집안에서 태어나서 청문회 푼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개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고려시대는 본관지를 떠나는 것은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이 허락을 받고 뭐 관직에 임명됐으니까 개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분들이 개경에 올라갈 동안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제가 서울서 내려오는데 오늘 3시간 반 걸렸습니다만 이분들은 한 열흘은 걸릴 테니까 우리는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이거 끝났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10분 동안 쉬시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막 저절로 생기지 않으시나요? 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등장하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조년, 이색, 정도전, 정몽주, 전부 그냥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서울 구경 한 번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과거에 급제하고 관리가 되고 이러는 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더 많아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가 어려워서 신흥사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서 부르게 된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이때 생길까? 이게 고려 후기 얘기입니다. 고려 후기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어. 농업생산력 정배. 그게 뭐였을까? 농업생산력 정배. 경제발전이에요. 고려 후기에 고려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경제라면 당연히 농업입니다. 농사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날씨가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새로운 농사 기술을 받아들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시점에 가서 보면 농사에서 땅을 해마다 경작하는 이걸 이제 연작상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보편화됐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되어서 한 해 농사 짓고 한 해를 쉬게 하고 한 해 농사 짓고 한 해 쉬게 하고 또는 한 해 농사 짓고 2해를 쉬게 하고 한 해 농사 짓고 2해를 쉬고 이걸 휴한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땅 힘을 지력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느냐 하는 분위기를 보건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의 앞에서 제가 이런 걸 이제 현대말로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이러는데 근데 또 제가 삽질 열심히 하다 보니 옆에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휴한을 극복하고 연작상경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기술이 뭐냐면 걸음을 주면 되잖아요. 이 걸음을 쓰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걸음. 이게 이제 인분을 걸음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건데 이런 새로운
농사 기술이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농서를 통해 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농부들은 이 책을 읽지를 못해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냐면 지방의 향리들이에요. 그래서 향리들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농사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되고 부자가 된 겁니다. 한 해를 거르던 땅을 해마다 경작하게 되면 생산량이 몇 배가 되는 거죠? 2배. 두 해 쉬던 땅을 해마다 경작하게 되면 생산량이 수평이라도 2배. 2배 또는 3배가 되는 건데요. 2배, 3배입니다. 제가 칠판 해놓고 한번 계산 EX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수입이 2배, 3배가 된다면 가장 먼저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예술. 문화예술. 네, 땅을 산다.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라서 그냥 근거도 없이 그냥 하신 말씀인데 선생님 말씀도 근거가 없어도 믿는 게 제자의 도리라서 외웠죠. 이렇게 돈이 생기면 충청도 사람들은 옷을 산다. 전라도 사람들은 음식을 산다. 경상도 사람들은 땅을 산다. 그 대답이 여기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건 경상도 수능에나 나오는 대답이고요. 전국적인 규모에서는 땅을 산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그래. 아마 교육의 기회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극제자가 경상, 전라,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대개는 그 지방의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신흥사대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서울로 올라간 이 사람들을 또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것이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로 들어오는데 성리학자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것은 범상치가 않아요. 그냥 보통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뭔가 돌을 닦으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건 이제 중국의 성리학자들입니다.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희현, 현이성, 성이천. 사는, 선비는 현, 어진 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어진 자는 성인이 되고자 하고 성인은 한이 되고자 한다. 나는 사예요. 지금 이 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현을 거쳐서 성을 거쳐서 한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 사대부들의 이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주돈이가 성인은 가학,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자문에 자답을 합니다. 왈가,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면 성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대부의 자신감이고 범주엄이라고 하는 역시 중국 북송대의 성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선천하지우이우 후천하지락이라 해가지고 천하의 근심을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로 하여 즐거워하겠다. 진짜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선우후락이라고 이제 줄이고 조선시대 양반들의 가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선우후락하면 꼭 고진감래 뭐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본래 뜻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사대부들의 책임의식입니다. 이런 이상과 자신감과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학문이 그래서 수기치인, 나를 닦아서 남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수기치인의 경세학이에요. 세상을 경영하는 학문. 이것이 고려 후기에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에 들어와 있었고 서울에 올라간 신흥사대부들은 이 경세학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될 텐데
단순히 내가 출세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난 그 현실은 그런데 너무나 암울해요. 그 당시에 전부 원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고 있을 때고 친원파들이 고려해 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흘립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넓히고 농장으로 만드는데 그 농장의 규모를 산천으로 표를 삼았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산까지가 내 땅.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이 넓어지면 뭐 하죠? 그걸 경작할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을 두들겨 패가지고 내 노비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암양 귀천, 양인을 억압해서 천민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땅을 빼앗기고 그 권세가의 노비가 되는 이런 불쌍한 처지가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남부여대 해가지고 짐을 싸들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흐를 유자 없어질 망자를 써가지고 유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유망하기가 좋은 조건인 게 국경선이 낮아져요. 원나라에 간섭이 있는 대신 원과 고려의 국경이 낮아져서 몽골 땅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한사가 한 게 엄밀하게 보면 이거예요. 물론 이한사는 불쌍한 유망은 아니지만 여자 문제로 다투고 도망을 간 거지만 그것도 일종의 유망이에요. 어디로? 나라 바깥으로.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유망하기도 하고 더 가서는 원나라의 수도였던 지금의 베이징, 북경에도 고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현상을 서울에 올라간 신흥사대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라의 나라 아닌.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말이 나온 거죠.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나라 무시를 못한다. 이래가지고는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원나라에서 개입을 해요. 저 거대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이상 고치는데도 한계가 있다. 개혁에도 한계가 있다.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시간표를 짜죠. 내가 고려의 국왕으로서 일국갱시 한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개혁을 해야 될 텐데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 원나라 세력부터 몰아내야 되겠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 왜냐면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10년 동안 몽골에서 살다 직접 보니까 몽골에서 계속 한족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원장 이때 등장하죠. 주원장만 아시고 이 사람을 모르면 좀 서운해할 장사성이라는 사람. 괜히 안 척하시는 거죠 지금? 모릅니다. 이런 한족 농민군, 홍건적 막 이런 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공민왕이 볼 때는 우리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야말로 모험을 해요. 1356년 왕위에 오른 지 5년 뒤에 반원운동을 해서 원나라 황후의 가족을 죽여요. 그 원나라 황후가 누구냐면 하지원이라고요? 기왕후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 기왕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나쁜 기왕후를 예쁜 하지원 역할했다고 해가지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너무 외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기왕후는 나빴고 그 기왕후의 일가족을 전부 죽이면서 원의 세력을 몰아내는 반원운동을 하고 이것의 일환으로 군대를 쌍송총감고 함경도 쪽으로 보내서 100년 동안 몽골이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을 뺏은 거예요. 그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 고려로 돌아와서 다시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원의 세력을 몰아냈으니 개혁을 하자 해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원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보다 국내 개혁이 공민왕한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공민왕이 왕위에 있은 지 오래되어 있는데 재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재상들,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위원들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런 푸념을 합니다. 세신 대족들, 세신, 대대로 세세로 관직에 오른 그런 대족들, 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준다. 이거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야 신진들, 초야에서 새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것과 달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행동을 꾸며 명망을 탐하다가 교원영색하는 거죠. 마침내 자기가 출세하면 집안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신대족과 혼인하고 처음의 뜻을 다 버린다. 초야신진들도 출세욕에 눈이 먼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 유생들은 유약하고 강직하지가 못하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게다가 문생이니 아주니 동면이니 부르면서 당을 만들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니 이 셋은 모두 쓰지 못하겠다. 세상을 떠나 초연한 사람, 자기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구해서 크게 써서 머뭇거리며 고치려 하지 않는 폐단, 이걸 인순이라고 하잖아요. 인순의 폐단을 내가 개혁하고자 했다. 이게 공민왕의 개혁에 대한 포부인데, 이걸 끝내 고려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등용한 신돈도 죽음을 당하고, 신돈이 죽은 얼마 뒤에 공민왕마저도 죽음을 당합니다. 암살당한 거죠. 왕마저도 하지 못한 것이 그 당시 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민왕이 암살을 당한 후에, 이건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민왕을 죽은 거죠. 어린 우왕이 옹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인임의 권세가 14년 동안이었어요. 이인임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우왕을 가장 먼저 옹립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이인임이거든요. 저는 그거 연상이 돼요. 그 12.6 때 그 12.6 사건을 발표한 보안사령관 이인임의 이미지하고 딱 맞는데요. 공민왕 시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이인임이고, 이 시해를 수사한 게 이인임이에요. 그리고 공민왕의 다음 왕을 우왕으로 할지 종친 중에 다른 사람으로 할지 하는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일 때 우왕을 확실하게 민 게 이인임이고, 우왕이 그래서 이인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왕을 꼭두각시 왕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 권력이 대단했겠죠.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켜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임견미, 여문방 두 사람과 함께 이임염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임염 이 세 사람 당에 후견인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최영입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이인임을 살렸다. 사후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왜 그러셨는지는 최영 장군에게 직접 질문하시도록 하고요. 만일 기회가 되면 요거는 다음 기회에 2시간짜리 강의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관리들의 인사를 하는데 매방매직을 다 하는 거예요. 요 세 사람이 뇌물을 받고 매방매직을 해서 사람의 회례, 뇌물을 받아서 용사가 전도되었다.
쓰고 버리는 것이 뒤집혔다. 인사가 공정하게 되질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의 토지 탈점 암양 미천이 이때처럼 극에 달한 적이 없어서 백성들이 수천목 공문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토지를 넘기고 한 게 전부 공문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공문이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수천목이었던 거예요. 수천목, 물풀의 나무, 몽둥이로 때려서 토지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수천목 공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갔으니 이게 안 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14년의 정치가 고려 역사상 가장 나쁜 정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때가 몽골의 그 간섭을 스스로의 힘으로 몰아내고 공민왕이 시도하던 개혁을 했으면 고려가 100년은 더 갔을 거예요. 고려가 망하는데 아주 큰 걱정이 된 건 제가 세인 강부는 가훈이 한국을 조금 돌같이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해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최영 장군의 가훈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 그때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은 정말 청렴한 집안이에요. 이걸 하는데 최영 장군의 역할은 이 세 사람을 뒷받침해 준 거지 최영 장군이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부패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이랬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 권력이 14년 동안이나 유지되는데 최영 장군이 어쨌든 좀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한 이런 말씀이고, 자, 요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집안 이댁에 그 초상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인님의 초상이 없어서 제가 TV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집니다. 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이인님 역할을 한 박영규 씨인데요. 정말 뭐라고 하죠? 캐릭터. 너무 훌륭해서 진짜. 정말 이인님이 정말 저랬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연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인님보다도 더 이인님 같은 박영규 그런데 건불 10년이라고 했으니까 14년이면 오래간 거죠. 이인님이 결국 제거가 된다. 1387년 12월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전 밀직부사 조반이 배주, 이게 황해도 배천입니다. 황해도 배천에서 영웅방의 간호 이강의 목을 배웠다. 전 밀직부사면 아무리 전직이라고 하더라도 전직의 밀직부사면 상당히 높은 관직이에요. 지금 장관보다도 높은 관직입니다.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이 영웅방의 간호의 목을 배웠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라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간호니까 노비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말 전적인 문제가 생겨요. 영웅방이 이 간호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배천으로 군대를 보내서 조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조반을 붙잡아다가 역모를 했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인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우왕이 최영의 집으로 가서 좌우를 물리치고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대개 조반의 옥사를 논의한 것이다. 영웅방이 저런 것을 가만둘 수 없다는 얘기를 우왕이 최영의 집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이 우왕과 함께 여기에 이성계를 끌어들여서 우왕, 최영, 이성계 세 사람이 11일 날 영웅방, 임견미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을 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날 처형되고 이인임은 유배되고 모두 58명이 이때 죽음을 당하는데 58명이나 죽었는데도 나라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길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인임은 그래서 유배를 받고 권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동생 이인민은 죽음을 당했고 이존성은 누구냐면 이인임의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손자, 이인복의 손자입니다. 이존성도 처형을 당했고 그 집안에 이숭이는 유배되고 하륜도 유배되고 해가지고 거의 성주희 씨 일문이 이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도 여기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성주희 씨의 다른 형제들은 전부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연주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이 전부 몰락하지 않고 일부만 처형을 당하고 나머지는 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게 조선과 다른 고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친족제도가 달라요. 조선은 북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일직선의 계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증조 할아버지의 여러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하고 몇 촌이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나하고 6촌이 되는 거죠? 6촌? 그 다음에 내 아버지 형제들의 아들들, 나하고 사촌들, 이게 전부 연좌의 망으로 걸리는데 고려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고려와 조선이 아주 다른 점인데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요게 납니다. 요게 나고 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나의 아버지가 있고 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누구냐면 나의 처입니다. 처의 아버지, 처부가 있고 처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는 것이 고려시대의 친족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쪽은 안 들어와요. 처가는 안 들어오는데 고려시대는 이쪽도 들어오게 됩니다. 처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외가도 들어와요. 그래서 본가와 외가와 처가가 모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외가를 잠시 빼고 나면은 나와 처를 요 가운데 놓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좌우가 거의 대칭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나와 할아버지의 관계하고 나와 처의 할아버지의 관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외조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부 그러면 이 둘을 다가 가리켜요. 나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삼촌이죠. 삼촌? 그러면 나와 어머니의 삼촌, 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나하고 외삼촌이죠. 그런데 역시 외삼촌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삼촌입니다. 삼촌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아재, 아저씨, 그냥. 그러니까 외아저씨, 친아저씨 이런 게 없이 그냥 아저씨예요. 조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아들과 같은 학년에 있는 요것들이 전부 조카가 되는데 조카는요, 우리말 조카 전에 한자로 족하, 내 밑에 학년, 이게 조카가 되고 이 조카에는
친조카. 그렇죠? 요거는 누가 되죠? 그러니까 생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내외 부분이 없이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꼭 지금 같아요. 아버지 집보다 어머니 집하고 더 편하게 잘 지내요. 요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 그런데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갈까 그러면 애들이 전부 뭐라고 대답할까요? 외갓집이요. 그렇잖아요. 친가로 가면은 일단 어머니가 불편해. 어머니가 불편하니까 아버지가 불안해. 어머니 아버지가 불안하니까 우리도 뭔지 좀 어색해. 근데 외갓집 가면 일단 어머니가 편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 이거를 그냥 뭐 세상이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고려시대로 돌아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어쨌거나 외가 또는 처가와의 관계가 조선과는 다르게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형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나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요게 내 형제예요. 이 5번이 나의 형입니다. 그런데 나는 연두색이 이렇게 생기는데 형은 연두색이 이쪽에 따로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 연두색과 저쪽 연두색이 서로 싸우면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 연두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의 처가가 요 형의 요 사람은 누가 되죠? 처의 처남이 되죠? 처남한테도 이쪽에 연두색이 있어요. 나의 형의 연두색과 나의 처남의 연두색은 나하고 똑같아요. 이쪽 연두색과 형의 연두색과 처남의 연두색이 서로 싸우면 난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같으면 당연히 형의 편을 들어야지 처갓집 편을 드냐 이러겠지만 그때는 그게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핏줄이라고 해가지고 꼭 같은 세력으로 묶인다? 이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형제 중에 누가 정치적인 화를 입더라도 나는 안 입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전에 고려 전기에 보면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주희 씨가 멸문을 당할 때에도 이자겸의 형제인데도 아무 일 없는 집안이 있어요. 이때도 이인임이 이 일로 이렇게 그 집안이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이인임과 형제가 되는 이인복 집안이라든지 다른 형제들은 전혀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인임의 그 사건 이후로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의 이 집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가세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뭔가 좀 커다란 그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조선과 다른 고려의 친족제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려라는 나라를요, 그냥 조선의 똑같은 모습인데 조선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고려하고 조선은 아주 달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역사 그러면 되게 조선은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부터 하시잖아요. 고려시대에는 호랑이가 담배를 못 폈습니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담배를 언제 배웠을까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는 전부 임진왜란 이후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 얘기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려 공부는 따로 해야 되는데 올해가 마침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간접 광고가 되나요? 그래서 2018년 7월 25일이
고려 건국 1109년이 되는 바로 그 날이었어요. 자,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부터 조선 건국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권력을 장악해요.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민왕이 하지 못했던 그 개혁을, 공민왕이 죽고 실패한 개혁을 14년 동안 우왕이 집권하고 있으면서 이이님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던 그 개혁을 이이님을 몰아내고 바로 얼마 뒤에 요동 문제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돌아와서 회군을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게 전부 같은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 이후에 공민왕의 개혁을 내가 다시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성계보다도 그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한 사람은 아마 신흥사대부들이었을 거예요. 공민왕과 함께 그 개혁을 하다가 이인인 주권기에 숨죽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성계의 힘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니 우리가 개혁을 해보자 해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요, 땅입니다. 토지예요. 옛날은 농토고 지금은 아파트지만 아무튼 이 문제에 손을 대요. 자, 이 문제를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이 바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좀 지쳐있는 이 시간에 참 어려운 설명을 하게 돼서 괜찮으시죠? 네. 네, 제가 그러시길 바랬습니다. 그 당시 토지 문제가 뭐였는가 하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 땅을 다 갖고 계시죠? 농토입니다. 농토를 갖고 계세요? 자, 농토. 토지를 가지고, 내가 내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해요.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고려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생산량의 10분의 1.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냅니다. 국민의 의무예요. 그러면 국가는 그걸 전부 받아가지고 부비용으로 씁니다. 지금도 이제 공무원 월급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국방비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농민들한테서 10분의 1을 걷어다가 이걸 다시 관리들에게 준단 말이죠. 여기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직거래. 그러면 관리들 보고 직접 받아가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걸 수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받고 다시 관리들에게 주는 이 두 번의 이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서 단순화한다고 하는 이건데, 이걸 수조권을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세를 내는 농민과 그걸 받는 관리가 지체가 다르다고 하는, 신분이 다르다고 하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관리가 농민한테 가가지고 네가 국가에 낼 그 10분의 1은 나한테 주면 돼 하면서 계속 그 10분의 1의 양을 늘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얼마가 생산되었는지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그것의 10분의 1을 받아가면 되는데, 옛날 사람이라고 우리하고 달랐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정직하게 신고 안 합니다. 우리 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덜 신고할까 기를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농민들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받는 사람한테 줘요. 관리가 생산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농민은 억울했겠지만 고려시대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10분의 1을 이 사람한테 내는데, 요거까지는 그냥 제도가 굴러가는 거였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관직에 있는 동안 저 땅에서 10분의 1씩을 해마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저 땅이 내 땅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30년 동안 계속 받아보세요. 저게 내 거 같지? 안 그러겠어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한 그 다음에 거길 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말이 거기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이 나와요. 웬일이시냐고. 무슨 해마다 왔잖냐고. 어쩌다 보니까 10분의 1 이 사람한테 내가 받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장부상으로는 이 사람의 수조권이 소멸됐으니 이 땅의 수조권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놨겠죠. 그러니까 새로 수조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아무 일도 모르고 간 겁니다. 왜 나한테 안 해놓는데? 두 사람이 받아가요. 억울한 건 누구죠? 농민이 억울해요.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이 더 나타나겠죠. 한 60년 지나면, 이렇게 한 300년 지나면, 그래서 이 고려 말이 되면 한 토지에서 10분의 1을 받아가는 사람이 8, 9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라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개혁해야 된다.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나서가지고 조준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남기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못 받게 해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게 그 시절이에요. 그것도 나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패한 사람이 그럼 내가 망해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이색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왜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거 하면 다 망한다. 왜 다 망하냐면 고려의 웬만한 세신대족들, 대대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산이 전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 이색이 그렇게 해서 축적한 땅이 많아서 그래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니에요. 이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이색의 삶과 생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색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색의 생각에 그런 급격한 개혁이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관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관행과 불법은 정말 요즘 우리도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아도 오랫동안 관행으로,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면 이걸 고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런 거는 어떤 경험에서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으세요? 이 사례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해치워요. 이성계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거를 사전을 폐지하고 전제개혁을 성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이 반대를 하니까 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합니다. 창왕을 폐위할 때의 명분은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다, 신돈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진짜 전혀 증명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과학으로는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DNA로. 왜냐면 DNA 검사를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왕 창왕이 신돈의 아들이네 아니네 가지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데 다 부질없는 얘기들입니다. 이건 그냥 모르는 채로 넘길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역사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이건 모르는 거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러고 넘겨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두 공신, 9명의 공신이 있는데 그 9명의 공신이 누구냐면 이성계 이렇게 해가지고 9명입니다. 중요한 건 정몽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정몽주가 이때까지는 이성계 정도전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공양왕을 옹립한 다음에 분열을 해요. 이 정몽주가 정도전과 이성계와 서로 대립하는 것은 조선이 망하기 3년 전의 일입니다. 고려가 망하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이요. 제가
아, 그렇게 알아. 아닙니다. 깜빡깜빡이 아니고 제대로 듣고 계신지 제가 보려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 진짜. 3년이에요. 3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에는 정몽주를 죽이지 않으면 반대파를 누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정몽주를 죽이게 되는데, 오늘 주인공이 너무 늦게 나오죠? 이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고려사에 등장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정몽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논을 이방원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 이방원이 자기 형인 이방과,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죠, 이화, 그리고 이제 네 사람이 처음에 이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성계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성계가 허락하지 않아서, 허락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고, 이성계에게는 면죄부를 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선 건국에 오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고, 이때 정몽주 격살에 대해서 처음 논의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재가 이 공을 나중에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국공신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몽주를 죽이고 석 달 뒤에 이성계를 추대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을 건국할 때 그 명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군주가 민심을 이루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예요. 왕에게는 충성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왕이 민심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고려의 왕이 민심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니까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성계가 왕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맹자에서 끌어옵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미는 군주를 버린다. 맹자의 이야기인데, 맹자가 이 말을 할 때는 군주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맹자가 다니면서 온갖 군주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군주들이 옳은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미는 군주를 버리니 당신은, 군주는 민심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맹자를 해석한 것은 민심을 얻지 못한 군주는 민이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민으로 주인공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를 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민심을 잃은 군주를 버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이 혁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을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명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을 보면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딱 못 박히듯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자기가 조선을 건국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국한 조선의 왕들은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을 군주의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통치하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도전이 아시는 것처럼 왕자의 난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정도전의 이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5세기 100년 동안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연산군 이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15세기에, 적어도 15세기의 지구를 딱 잘라놓으면요, 조선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는 15세기 그 당시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조선이 나중에 망했다고 해가지고 출발부터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조선을 건국했나? 이성계. 요거는 한 중학교 정도의 답이 될까요? 신흥사대부가 요것이 정답인데, 이제는 신흥사대부도 아니면서 이성계의 사위로
참여했습니까? 신흥사대부도 아니면서 개인적인 연고 때문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고 개국공신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을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다 신흥사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양한 동기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데 다양한 동기로 그 가운데에서 신흥사대부들의 이 동기 이것이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선은 신흥사대부가 건국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개국공신이 되고 이 개국공신에 대한 이야기는 10분 쉰 다음에